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반전과 배신으로 가득했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던 남편, 친구라고 생각했던 시누이, 모두가 돈을 노리고 다가온 사기꾼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바로 저에게 지난 5년간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 집안의 1%의 재산도 주고 싶지 않아서 꼼꼼히 준비하다 보니 꽤 미뤄졌네요. 지금 그 사기꾼들은 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채로 길거리에 나앉았답니다. 오래 걸렸지만 아주 성공적인 이혼이었죠. 비법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한 신입사원이 입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결혼 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 직급에 눈앞에 두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차장님. 이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은 한눈에 보기에도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습니다. 비록 계약 직원이었지만 항상 노력하는 모습에 모두가 그 직원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와, 이 가방 명품 아니에요? 너무 멋있으세요, 차장님. 지혜 씨 가방도 예뻐요. 지혜 씨에게 잘 어울리는걸요? 그렇죠. 이번에 첫 월급으로 사봤어요. 명품은 아니지만 저도 열심히 하면 차장님처럼 좋은 가방도 살 수 있겠죠? 수수한 모습의 지혜 씨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삭막한 회사 생활에 지쳐있던 저에게 색다른 모습으로 보였죠. 그래서 저도 티 없이 맑은 지혜 씨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요. 계약직이라고 함부로 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지혜 씨, 오늘 출장인데 복장이 그게 뭐야? 기본적인 TPO는 맞춰야 할 거 아니야. 가방도 구질구질하게. 제대로 된 가방 없어요? 정말 답답하다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대리님. 지혜 씨, 이 가방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 대리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무안을 주는 건 너무하신 것 같네요. 저희가 모델 에이전시인가요? 명품 브랜드예요? 적당히 하시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혜 씨에게 창피를 주는 동료에게 한마디 한 건 충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모습에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즈음에 저의 모습이 보여 안쓰러웠거든요.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는 나이도 1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고 술을 좋아하는 공통점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회사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차장님, 주말에 남자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요. 손을 잡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 풋풋한 학생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 차장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글쎄, 딱 지혜 씨 같은 남자면 어떨까요? 다정하고 감정 표현 잘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이상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감정 표현에 솔직한 지혜 씨를 앞에 두니 딱 저런 사람이면 좋겠다 싶었죠. 사실 저는 무뚝뚝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감정 표현이 서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도 몇 번 해보지 못했었죠. 그런 저였기에 솔직한 지혜 씨가 더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관심을 보이자 지혜 씨는 눈을 반짝거렸어요. 그때 이상함을 눈치챘어야 했을까요? 어느 날 회사를 마치고 여느 때처럼 지혜 씨와 술을 마시러 가는데 자리에 도착하니 그곳엔 낯선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 무슨 일이야? 난 그냥 지나가는 길이지. 안녕하세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혜 오빠 이지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연히 만난 지혜 씨의 오빠는 친화적인 성격에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까지 지혜 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석 씨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합류했어요. 얘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제 막 20살이 됐는데 사귄 지 100일도 안 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더니 1년이었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루하다면서 헤어지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정말요? 지혜 씨에게 그런 흑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해. 그때는 정말 사랑이었다고, 사랑. 모태솔로인 오빠는 절대 모를걸? 지석 씨는 지혜 씨만큼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지석 씨는 저와 동갑이었고 편한 사이가 되어 종종 함께 어울려 놀았죠. 처음에는 지혜 씨와 함께 했지만 지혜 씨가 먼저 결혼하게 되면서 지석 씨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서로에게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딱 맞을까 궁금할 정도였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항상 바쁘셨어. 나와 보낼 시간도 적었지. 물론 그만큼 부유하게 자란 것도 사실이니까 원망은 안 해. 부모님은 나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셨거든. 당신은 외동이잖아. 늘 혼자였을 텐데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는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게. 아이도 많이 낳자. 어때? 남편은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툰 저를 대신해 숨겨진 제 감정을 읽어주고 다정한 말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었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준비하는 결혼은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이었습니다. 자기야, 모아놓은 돈이 이게 다야? 이 정도 돈이면 제대로 결혼식을 진행하기도 어려울 거야. 미안해. 나도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거든.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해야 해서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어.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저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던 겁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 벌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이유를 물으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장 노릇을 한 것 같더라고요. 걱정됐지만 책임감까지 뛰어난 남자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이 넉넉한 덕분에 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죠. 같이 살 집 정도는 구할 형편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여기 주민등록번호랑 본적 좀 적어봐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아니, 별건 아니야. 그냥 사주나 좀 보려고. 결혼하려면 날짜는 언제가 좋은지, 집터는 어디가 좋은지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많으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른 분이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외동이고? 사실 우리 지석이도 사업하는 게 꿈이었거든. 제가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어도 누가 이끌어주면 아주 잘할 성격이야.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사업 같은 거 생각 없어요. 꿈은 이제부터 꾸면 되는 거지. 그래. 혼수는 간단하게 하자. 명품백 어떠니? 브랜드는 잘 알지? 좋은 걸로 부탁해. 엄마, 무슨 명품백이야.
차장님 앞에서 창피해 죽겠어.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귀는 내내 싸움 한 번 하지 않았던 남편에게도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런 말들을 하실 수 있어? 너무 불쾌했다고. 미안해. 어머니가 당신에게 너무 무리하게 굴었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나와 동생 키우느라 억적 같은 면이 있으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야. 내가 가운데서 잘할게.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다정했고 중간에서 자신이 잘하겠다며 저를 설득했죠. 신우이도 나서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차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설득이 안 되네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말씀드렸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나쁜 분이었다면 남매를 저렇게 바르게 키울 수는 없었겠지. 밝은 성격의 남편과 시누이를 떠올리며 저는 불안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은 위태롭게 결정되었죠. 그리고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큰 사건 없이 조용히 상견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시댁 식구들에게서 어떤 걸 보았던 걸까요? 상견례가 끝나고 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불러 결혼의 난색을 보이셨어요. 지금까지 너는 혼자서 잘하는 딸이었지. 잘 챙겨주지 못한 게 미안하기는 했어도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걱정되는구나. 정말로 이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니? 항상 무뚝뚝했던 아버지의 걱정 어린 표정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한평생 들지 않던 반항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남편은 저를 외롭지 않게 해줘요. 항상 다정하게 말해주고요. 저는 저 사람에게 확신이 있어요. 네가 그렇다면 너의 생각을 존중하마.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렴. 제가 그날 고집을 부리지 않고 아버지의 충고를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적어도 아버지에게 이유를 묻기라도 했다면. 그날이 제 실수를 되돌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요. 불행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후 시댁이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지혜 씨, 어제까지 부탁한 발표 자료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아, 언니, 그저 아직 못했어요. 미안, 바로 해서 줄게요. 지혜 씨, 적어도 회사에서는 공과 사는 구분해달라고 말했잖아요. 호칭 제대로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언니는 이제 팀장인데 저 이번에 정규직 돼야죠. 가족이라는 게 알려지면 가산점이 되지 않겠어요? 항상 말하지만 지혜 씨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에이, 언니,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잘 좀 봐주세요. 결혼 전 항상 깍듯하고 선을 잘 지켰던 시누이는 회사에서 걸핏하면 선을 넘어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어머니 쪽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카페를 하신다니요? 한 번도 카페 일 같은 건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사돈 때 건물이 하나가 비었다길래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시어머니는 대뜸 저희 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카페를 차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건물이라고 해도 구석에 있는 작은 크기라 제가 보기에도 카페가 입점하기에 알맞은 건물은 아니었어요. 대책 없이 일을 벌이는 성격의 시어머니가 밀고 나갔을 게 뻔했죠. 친정엄마는 몇 년 임대료 안 받아도 그만이라며 좋은 게 좋은 거니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를 보는 것도 모자라 엄마에게까지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자꾸만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제일 답답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당신 어머니 카페 차린다는 거 들었어? 무슨 갑자기 카페야. 그리고 왜 하필 우리 엄마 건물이냐고. 엄마 평생 꿈이 카페 차리는 거였다는데 우리 조금만 지켜보자. 어머니 건물도 많이 비워두면 안 좋잖아. 어? 너무 갑작스럽잖아. 그리고 인테리어며 리모델링 비며 무슨 돈으로 하신다는 거야? 어? 글쎄, 엄마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셨나? 그나저나 지혜 말이야. 이번에 또 재계약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 전 저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펴주던 남편은 결혼 후에는 시댁 식구들의 안위만 살피곤 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하게 대해주었지만 저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시댁 식구들의 횡포에 저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때 아버지의 충고를 외면했던 게 죄책감이 되어 힘든 티조차 쉽게 내지 못했죠. 그렇게 답답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시끄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 여자가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었죠. 야! 너 감히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그래놓고 멀쩡히 회사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완전히 매장시킬 거라고.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누구긴? 김 사장 와이프다. 내가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지? 너 소송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어? 신우이가 거래처 사장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신우이와 관련된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면서? 그러니까 행실을 조심할 것이지. 처음부터 여기저기 꼬리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나라면 창피해서 회사 못 다닌다.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서 내야 하는 위자료만 억 단위라는데 완전 망했지 뭐. 저는 몰랐으나 신우이는 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치근덕거렸던 남자들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끝없이 오르내렸죠. 모두 가족인 제 앞에서 말을 조심해 왔었기에 저는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저는 신우이에게 숨겨진 부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스러웠지만 알게 된 이상 마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만약 신우이가 시댁에도 비밀로 하고 있다면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을 텐데 힘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랜 기간 친구처럼 붙어 다녔기 때문에 부적절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신우이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아가씨한테 일이 있었어. 어떤 여자가 상간녀라면서 머리채를 잡더라고. 이미 이혼도 완료된 것 같던데 혹시 당신 알고 있었어? 뭐? 그 여자가 회사까지 찾아왔어? 진짜 이상한 여자네. 당신이 괜히 걱정할까 봐 일부러 말 안 했어. 불쾌했다면 미안해. 회사에서 곤란해진 건 아니지? 남편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부터 묘하게 신우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죠. 수상했지만 동생의 치부인이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직이던 신우이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쫓겨났다는 신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되었죠. 시댁과의 식사 자리에도 신우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가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본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뭐. 너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여보, 이것 좀 먹어봐. 당신이 좋아하는 더덕이야.
엄청 맛있네. 시어머니도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시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노골적으로 피하기도 하고 뭔가를 숨기려는 기색이었죠. 불안함을 느낀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눈을 가린 채 위태로운 결혼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어느 날 집 정리를 하다가 제가 알지 못하는 대출 서류가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무려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신용대출이었죠. 남편은 결혼 당시에도 2억은커녕 2천만 원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대출은 최근에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제 머릿속에는 시누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일단 남편을 추궁해 보기로 했죠.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이거 대출 서류 뭐야? 나랑 상의도 없이 대출을 한 것도 모자라서 금액도 2억 원이라니. 이 돈 어디에 쓴 거야? 미안해 자기야. 지혜가 유책 배우자라 많은 위자료를 물어야 했어. 심지어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서 벌금까지 모조리 감당해야 했는데 다 합하니 그게 2억이나 되더라고. 동생이 빚더미 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어. 제 예상대로 대출은 시누이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빚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한 달에 나가는 이자 비용만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자신의 벌이에 맞지 않게 가족만 챙기라는 남편의 모습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빚더미 하는 건 괜찮고 2억이야 2억. 당신 연봉 5년치를 한 푼도 빼지 않고 모아야 겨우 만드는 금액이라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상의하지 못하고 결정해서 미안해. 하지만 내 동생도 피해자였어. 바람을 핀 게 아니었어. 억울하게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서 직장도 잘리고 겨우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릴 수는 없잖아. 당신이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대출은 동생이 다시 취업하고 엄마 카페에서 수입이 나오는 대로 상환하라고 말할게. 남편은 울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시누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상황이 괜찮아지면 시댁에서 대출을 상환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약속하는 통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여전히 저에게 잘 대해주는 남편에게 모질게 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시누이의 안타까운 사정은 제 마음을 약해지게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온 건 시댁 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연락해 돈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지석 씨가 저한테 상의도 없이 대출을 해서 신우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을 때도 참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에게까지 그런 얘기를 하신다뇨. 그럼 지혜가 살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니? 너는 돈도 많은 애가 어쩜 그렇게 속이 작니? 가족이 힘들면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대출 하나 받은 거로 지석이한테 그렇게 잔소리했다면서. 원래 시집 오면 시댁 식구가 되는 게 도리인 거야. 그런 의미로 지금 살고 있는 집 네 명의로 되어 있다면서? 그거 팔고 지혜 살 곳이나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니? 제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저희 엄마께도 연락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카페라도 제대로 운영하시고 싶으시면 가만히 계시라고요. 화가 난 제가 강하게 얘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동의도 없이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까지 했죠. 법도 도덕도 모르는 무식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상황은 제가 나서서 친정엄마의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선에서 겨우 일단락되었습니다. 시댁의 뻔뻔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팀장님,
1층 카페에 잠시 내려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팀장님을 찾으시는 분이 있다고.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누군가 찾아온 겁니다. 말을 전해주는 부하 직원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죠. 급하게 내려가자 모두가 알아보고 수군거리는데도 뻔뻔하게 앉아있는 신우이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신우이는 다른 사람처럼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수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한 모습이었죠. 아가씨, 여긴 무슨 일이에요? 모습은 이게 또 뭐고요? 왜요? 저는 이런 좋은 옷들 입으면 안 되나요? 김 사장님이 저에게 아주 잘해주시거든요. 그쪽도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곧 사모님 소리도 듣게 되겠죠. 사정이 안 좋다고 눈물로 호소하던 남편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아주 신수가 훤해져 있었죠. 철없게도 불륜 상대가 자신에게 잘해준다며 들고 온 명품 가방을 저에게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아가씨, 사정이 괜찮으면 대출금 먼저 상환해 주세요. 지금도 다달이 이자가 많이 나가는데 지석 씨 벌이에 그 정도 돈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알잖아요. 언니, 안 그래도 그 얘기하러 왔어요. 언니가 저희 엄마한테 카페를 뺏는다고 협박했다면서요? 그깟 돈 2억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유세를 부려요? 그 업체 사채 같은 거 아니에요. 안정된 대부업체고 이자도 은행보다는 높지만 사채에 비하면 반도 안 된다고요. 네? 사채요? 지금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를 떠올리면 심장이 땅끝까지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신우이는 제 반응을 통해 말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싹 챙겨 결혼 후 모든 계좌 내용을 조회해 보았죠.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빚이 은행에 있는 2억 원이 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은 은행을 통해 2억, 대부업체를 통해 2억을 빌려 총 4억의 빚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돈은 시어머니 카페 리모델링 비용과 신우이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대출금의 이자를 갚는 데 필요한 돈은 제 통장에서 야금야금 나가고 있었고요. 결혼 전 모아둔 돈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전 모아놓은 돈은 시댁의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하기도 전에 집에 들어가자 남편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과 똑같은 표독스런 표정으로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4억이라니. 우리 형편에 그게 말이 돼? 너는 돈도 많으면서 욕심 좀 그만 부려. 나만 너를 속인 것 같아? 네 앞으로 건물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걸 팔고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제 명의의 건물이 하나 있기는 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필요해 명의만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저조차도 잊고 있던 제 재산에 대해 남편은 줄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내 것이야? 그건 우리 아버지 건물이야. 그리고 당신 가족 일을 왜 우리 집에서 해결해줘야 하는데? 아니 그보다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는 거야? 그럼 내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는 꼴을 보라는 거야? 당신은 많은 돈을 쓸 줄을 전혀 몰라. 나도 돈 많은 처가 덕 좀 보자. 저는 아니라고 믿고 있었지만 남편조차도 시댁 식구들과 똑같은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깨닫자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아나무인으로 구는 시댁의 횡포와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이혼하고 모든 인연을 끝내고 싶었죠.
복수를 생각하게 된 건 더 깊은 내막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날,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같은 거창한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벌인 일까지 떠안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들은 사건은 전말은 조용히 마무리하겠다는 저의 결심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정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추악했기 때문이죠. 의뢰자분은 아무래도 공사를 당하신 것 같네요. 네? 공사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사기꾼들이 주로 쓰는 단어예요. 타겟을 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접근하는 걸 말합니다. 의뢰를 받고 조사를 하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의뢰자분의 정보가 불법 정보업체를 통해 거래되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가장 처음 거래가 된 건 7년 전입니다. 이쯤 남편분을 처음 만나셨죠? 네. 신우이가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 남편을 만난 게 그쯤이 맞아요. 설마 처음에 접근한 것도 계획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입사까지는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의뢰자분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걸 알고 치밀하게 계획을 짰겠죠. 시댁 식구들의 범죄 경력이 아주 화려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를 통해 들은 시댁 식구의 민낯은 범죄자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이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거라던 남편의 말은 역시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꽃뱀 그 자체였거든요. 20대부터 수많은 치정 사건에 얽혀 있었고 상간녀 소송도 이번 건을 포함해 3건이 넘었죠. 게다가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던 남편은 저와 만나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유령 회사를 차려 투자금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때 결혼하셨나 봐요. 의뢰자분 집안의 상세한 재산 정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기 이분이 시어머니 맞죠? 불법 정보를 의뢰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제야 처음 봤을 때 본적이며 주민등록번호를 묻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 되시는 분이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오셨었거든요. 집과 건물의 명의를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죠. 공동명의로 하는 게 세금이나 여러 방면에서 이득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세금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며 종종 공동명의 이야기도 꺼냈었거든요. 그때는 여러 분야에 박식한 든든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속내를 품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왔었다니. 저는 결혼 생활 5년 동안 바다 깊이 잠겨 보이지 않던 시야가 탁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선명해지자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당연하고 복수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변호사님,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과 대출을 하는데 의뢰자분의 의사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꼭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결심이 그만큼이나 확고하시다면 그럼 일단 저는 그날부터 실상을 모르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용하고 무력하게 지낼수록 시댁 식구들은 더 기세등등해졌죠.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당신 인감 나한테 있다고. 이미 건물이나 집도 공동명의로 전환할 준비 다 해놨어. 이혼하고 싶어? 그럼 이혼해.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협의이혼이라도 하고 싶으면 자산 분할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알지? 4억 어때? 딱 맞네, 딱.
오랫동안 준비해온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자마자 노리던 건물과 집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려 들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온몸이 비틀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인내심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참아냈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돌아가면서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대출 조금 한 걸로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니?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너랑 상의해야 해? 조용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건물이고 집이고 뺏길 일도 없었잖니. 사실 언니 처음 봤을 때부터 한눈에 알아봤죠. 완전 호구라는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잘 믿어요? 이번 기회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폭언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나날이 무려 3달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침잠한 얼굴로 기나긴 저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이야기해줘서 고맙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말거라.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버지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즉시 변호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이혼을 위해 꾸려졌다고 하기엔 큰 규모였습니다. 그제야 침착해 보이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었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복수를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3달간 고통 속에서 모아온 증거들을 넘겼습니다. 이건 녹취 파일이에요. 그들이 저의 자산을 노리고 고의로 접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출이 제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내용도요. 그리고 이 서류는 명의 전환이 저의 의사 없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밝혀줄 거예요. 정말 잘해주셨네요. 이 정도면 훌륭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시죠. 그렇게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가장 꼴보기 싫었던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반항했지만 제 옆에는 든든한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문 열어! 내가 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데? 이 집은 공동명의라고. 나도 권리가 있어. 명의 전환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 취소되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고소장도 도착할 테니 참고하시길. 넌 뭐야? 왜 이 집에서 나와? 당신 바람 피우는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소송할 거라고. 내가 네 동생 같은 줄 아니?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당장 꺼져. 집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는 남편의 시도는 저에게는 큰 위협이었지만 변호사가 보기에는 빈틈이 많은 계획인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진짜 전문가들 앞에서는 무력하게 실패했습니다. 네 말대로 내가 돈을 쓰는 방법을 몰랐더라고. 돈도 많은데 당연히 대리인을 써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 5명이나 되니까 연락이 안 될 일은 없을 거야. 뭐? 5명?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보고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어? 가족이 길바닥에 앉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서. 그럼 함께 길바닥에서 지내면 되겠네. 남편은 끝까지 문 앞에서 행패를 부렸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무력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저에게 여러 번 다가오려고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의 범죄 사실을 파헤쳐 성실하게 고소장을 작성해 날려주었습니다. 분노한 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시어머니와 엮여있는 건물을 통째로 밀고
다시 세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카페에도 즉시 퇴거를 요청했죠. 야, 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갑자기 카페를 빼라니?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니면 아줌마, 지금이라도 임대료 꼬박꼬박 내시고 장사하시겠어요? 임대 계약서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례해서 측정되었고 2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허둥지둥 카페를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상쾌해집니다. 신우이는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예상한 일이었기에 당황하지는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직접 찾아올 생각을 하다니 무대뽀 기질이 시어머니와 똑 닮았구나 싶기는 했지만요. 언니, 저랑 얘기 좀 해요. 김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언니! 오랜만에 보는 신우이는 마지막에 보았을 때와 비교해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당연한 일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신우이의 불륜 상대인 김 사장에게 제대로 경고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쪽도 신우이가 간절히 매달려서 곤란하던 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굳이 신우이를 상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시죠. 현재 오빠분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의뢰인의 피해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가족 전원에게 접근 금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오시면 앞으로 재판에 더욱 불리하게 적용될 겁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 걸린 만큼 통쾌한 복수였어요. 제가 증거를 모으고 이혼을 준비하는데 3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듯 시댁 식구들이 고분고분하게 변하는데도 딱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기꾼들은 저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혼 전 얼굴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남편이 말해준 카페로 나갔습니다. 건너서 들어보니 시댁 식구들은 이자 비용을 갚기 위해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작은 월세집을 구해 3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몇 개월 사이에 몰라보게 얼굴이 상한 시댁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대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제 마음을 흔들던 진심을 가득 담은 얼굴로요. 여보, 난 당신 사랑해. 그거 하나만큼은 진심이야.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라는 생각에 의욕이 너무 앞섰어. 가족을 챙기려고 했던 거라고. 만약 가족이랑 연을 끊으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제발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 그 익숙한 얼굴을 보는 순간 역설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 난 너한테 어떤 것도 빼앗지 않았어. 오로지 네가 빼앗으려는 걸 되찾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나를 속이며 화나게 하지 마. 더 심한 짓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당신 지금 가진 직장도 잃게 해줄까? 사기 전과가 밝혀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차분하게 잘 이야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용서를 빌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저를 속이려고 들다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동안 막무가내로 군 것도 사과할게. 우린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야. 카페라도 돌려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는 어울리지 않게 비굴한 얼굴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불법 정보업체를 통해 제 약점을 캐고 다니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아줌마, 제 정보 아직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불법인 거 아시죠? 이쯤에서 멈추세요.
증거는 충분하니까 선을 넘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카페 운영하실 때 법을 잘 지키셨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애원이 통하지 않자 시댁 식구들은 돌변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살붙이고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 언니 집도 알고 직장도 알아요. 언니 때문에 인생도 망가졌겠다. 이제 저도 막장이라고요. 한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신우이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정말 길바닥에서 지내는 것처럼 제대로 씻지도 않고 여기저기 상해 있었어요. 명랑한 모습만큼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었을까요? 지혜야,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천만에, 너 스스로가 인생을 망가뜨린 거야. 나보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했지? 너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자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건 저들에게는 용서조차 사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기 전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서방, 난 처음부터 그쪽이 우리 집안 돈을 노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기꾼 알아보는 눈 하나는 확실하거든. 하지만 내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그 선택을 존중했을 뿐이야. 하나뿐인 딸이 행복하다면 돈 같은 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었지. 내 딸은 여기까지 하려는 듯 하지만 나는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니 기대하게. 아버지는 저보다 더 협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는 제가 듣기에도 살벌했어요. 저희가 떠나자 뒤에서는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완전히 망했어. 이제 어떡하냐고. 장인어른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빚은 어떻게 할 거야? 이지혜, 너 때문이잖아. 그게 어떻게 내 빚이야? 오빠 빚이지. 그러니까 오빠가 더 확실하게 구워 삶았어야지. 시댁 식구들은 저들끼리 뒤엉켜 서로의 멱살을 잡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마 이성을 잃은 저 모습이 저들의 본 모습이겠죠? 누군가에게 이혼이 무슨 의미냐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관계에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만큼 실패한 결혼도 드물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지난 5년이 통째로 거짓이었으니까요. 행복한 기억까지 전부요. 하지만 저에게 이혼을 통해 무엇을 느꼈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항상 무뚝뚝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보다 저를 사랑했던 아버지처럼 말이죠. 저는 이제 이 큰 교훈을 가진 채로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희망차게 살아보려 합니다. 크게 액땜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야 겨우 사랑을 알아보는 눈도 생겼으니까요. 모두 저의 용기 있는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